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호 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경제발전론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관심 갖고 본 정치학자 중에 하나인데, 지난 정부 그 이념적 성격에 따라서 어느 정부는 낙수 효과가 옳다, 어느 정부는 또 분수 효과가 더 옳다라고 논쟁을 했지만 아직 뚜렷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이것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서로 논란이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그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시고 기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많이 논의를 하시는데,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보는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한 그 자원의 분배하고 또 그 어떤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을 분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상생이나 협력의 문제는 최선의 어떤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냐 하면은, 제가 그 정치경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혼합체가 현재로 봐서는 가장 경제나 정치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장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중산층 시민계층이 없어지면 민주주의나 시장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중산층을 형성시키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이 상공업자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상층 노동자 그룹이라든가 화이트 칼라라든가 이 그룹들이 든든히 받쳐줘야만 건전하게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만약에 중산층이 없어지고 극단적으로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분화의 구도로 가면 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정치적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즘에 이제 그 세계화의 시대가 조금씩 막을 내리고 다시 개별 국가의 중요성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경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를 본다면 결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시민계층, 중산계층이 살아있는 나라, 그리고 국가 통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안보를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 이 세 나라의 조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옛날 세계화 시대의 효율만 보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봤던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논리보다는 정치나 사회의 논리가 앞설 수도 있는 거죠. 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현대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었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압력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좋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외국에 나가는 거 다 좋아만 할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외국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정말로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왜 한국에 어려워도 남아 있으려고 할까 대기업들이. 그래도 여기가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그나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대기업이 이곳에 있고 중소기업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최선의 효율이 뭐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머스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서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의 피해는 서로 감수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의 대표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서로 대타협하는 계기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최선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이 바게닝을 하면은 상당히 불안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기사에도 보면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나마 유지됐던 국가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회귀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자산이 손에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떠나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하는 분들과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중간 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중간 지점이 찾아진다면 서로 이거에 대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최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는만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련의 유한익 성우입니다. 앞에 발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이병희 교수님의 발제와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많은 상생 노력을 하고 계시는 포스코 현대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대기업이 느끼고 있는 산업의 트렌드 이거 하고 이런 상생 차원에서 정책적 과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산업의 트렌드라는 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뭐 3만 개, 5만 개, 몇천 개 이런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부품을 열심히 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금방 바뀝니다. 또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특히 개별 기업 하나로 아무리 대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혼자서 그 많은 트렌드와 그 많은 부품을 조달해대고 그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게 현대 사회고 앞으로 더더욱 그게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 기업보다는 이제는 그 네트워크의 어떤 경쟁 시대가 되었다. 개별 기업 안에 들어있는 각종 부품 소재 기업들이나 그 위에 대기업이나 같이 선단식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계는 초연결 사회가 돼가지고 이번에 글로벌 밸류체인 바뀌는 거 순식간에 그 중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순식간에 부품 공급망들이 바뀌게 되고 그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은 그냥 도태되고 세계가 이제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고 그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이에 네트워크 경쟁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 네트워크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바로 다른 걸로 대체돼 버릴 수밖에 없고 그 네트워크는 바로 도태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 성장이나 상생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도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생이. 항상 정권 바뀌고 항상 하다 보면 저도 상생 토론회를 맨날 나가는데 맨날 나가보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기간의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보기 때문에 상생 문화가 절대 더 발전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은 더 줄 수 없다. 중소기업은 더 달라.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 경쟁력이 예를 들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이 더 높은 데가 많아요.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그 제품의 어떤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대기업과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도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변했는데 상생 정책은 항상 갑을 간의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혜나 수혜나 이런 제도나 규제나 이런 걸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니 지금 적업업종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달 구매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간에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형식화되고 형이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제도만 그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너와 나는 형제, 너와 나는 의리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지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막고 있는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서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아니면 서로 경영에 관해서 서로 좀 그 컨설팅도 하고 도와주고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법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뭔가 협력을 하려고 하면 이건 찬탈, 탈취 뭐 이런 용어로 가기 때문에 법에서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30% 이상 지분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밑에 5% 이상 그 출자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5% 이상 출자하려면 너는 30% 이상 가져와라. 5에서 30까지의 출자를 도저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5% 갖고는 좀 불안하면 한 10% 정도 투자해 놓고 그 기업을 키워서 어떻게 경쟁력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현행 규제상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너는 내 계열사를 갖고 와라. 30% 이상 가져와서 내 계열사가 되어라. 근데 계열사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열사가 되는 순간 채무 보증, 자금 거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전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자본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적 관계, 자본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도 학교나 학회에서 좀 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이준영 사무님께서 여러 가지 2차, 3차 협력사까지 뭐 여러 가지 상생 협력을 하시겠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현행 법에서 가능할까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도급법상에서 경영간섭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영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술에 대한 그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뭐 탈취가 아니고 서로 공유하거나 예를 들어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더라도 그 하도급 업체가 이건 경영 간섭이다 해버리면 경영 간섭으로 끝나거든요. 1차에서 2, 3차까지 지금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혜택을 왜냐하면 그 2, 3차 안에는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있을 거고 못 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건 어떻게 특혜다 아니면 이건 간섭이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소송 문제나 이런 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도급법상에 아주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컨설팅이나 경영 정보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차제에 그 하도급법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혜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걸로 시대는 좀 끝나지 않았나. 어떤 지분 관계나 일본처럼 서로 게이레츠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열 관계를 좀 형성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그 유지할 수 있어야 이 상생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융합 인천부천 김포연합회 회장 이영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융합이라고 지식경제부 중기청에서 이렇게 94년도에 창설을 해서 지금 우리 인천부천 김포에는 이제 제조업의 70% 약 850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앙회는 이제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850개 기업에 이제 이번 토론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해서 이렇게 좀 돌렸는데 보시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전자칠판 제작을 하는데 제가 카탈로그도 좀 같이 돌렸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남동단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공단이 있는데 교육을 위한 재정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차원에서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 산기대라든가 한기대, 기능대 등을 저비용으로 이용한 강사를 비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그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업무 능력 향상과 이런 교육을 기회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걸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낙수 효과를 대기업이 성과급을 주면서 협력업체에도 성과급을 주도록 하므로 우리 협력업체 2차, 3차에 그치지 않고 4차 같은 곳에도 한계 기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협력업체에도 이윤이 나머지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리후생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의료시설 확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결 구격계 센터, 물류시설,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수술과 입원 치료만 없는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기업께서 연계해서 지정병원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 아웃소싱으로는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되지 않고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구매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등 경쟁적인 원가 절감을 원하는 기업은 참여해서 공동 구매 형태의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예를 들면 아이마켓 코리아 등에서 많은 대기업이 관련 회사로 공동 구매 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회사를 활용하는 큰 인프라를 함께 할 수 있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가 중소기업 경쟁 상품에 대해서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서 많은 침해를 입고 하는 바인데요. 저희 전자칠판도 사실 이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칠판 비디오 쪽에도 중소기업 경제 상품으로서 제작을 하는데 이 제품을 똑같이 삼성과 또 현대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경제 상품에 지정이 된 것들은 좀 침범을 하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우리 기업이 서로 상생이 되는 그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또 대기업에서 많이 또 이용해주면 또 큰 발전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요즘 중소기업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동원단 제조업체 특히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기업에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이렇게 좀 협력하는 상생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양찬일 본부장입니다. 이종욱 교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애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왜 교수님이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다른 뜻이 아니었고 그런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까 유한익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상생, 뭐 동반성장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상투적인 것 같고 좀 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상생이라는 게 모두가 바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오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그 아젠다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한번 이렇게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한 37% 정도가 수탁 기업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논점, 중심에 있던 논점은 중소기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일자리를 따져보니까 한 42% 정도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42%가 수탁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도 그게 단순히 그 중소기업 사장님의 어떤 영업이익을 확보해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42%의 근로자들의 임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더 크게 본다면 대중소기업 간의 그 격차를 해소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그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태계 간 경쟁 또 네트워크 간 경쟁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큰 집만 잘 살아가지고 작은 집들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집안이 과연 건강한 집안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최근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시멘트하고 레미콘하고 건설사. 근데 그걸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우리 조태웅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통상 그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사 간의 가격의 협상을 1년에 딱 한 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 슬로건식으로 얘기하고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상생하지만 실제 기업은 그런 선의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와 레미콘사와 그 시멘트사가 지금까지 10수년간 관행적으로 모든 이 건설과 관련한 단가의 조정은 1년에 한 번씩이다. 그게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왔는데 실은 이번에 보니까 시멘트사가 물론 이제 유연탄이 올라서 했다고 하지만 그 원재료 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3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쪽 시멘트사 같은 경우는 그 공급 독점 내지는 과점이죠. 우리나라 5개 정도의 시멘트사가 그 원재료 공급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35%를 인상을 시키고 나니까 그 중간에 있는 레미콘사는 그 시멘트를 받아서 단순 가공을 해서 건설사에 납품하면서 요구하는 게 시멘트사가 인상한 부분을 인정을 해달라. 근데 건설사는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하기로 했는데 뭐 2번에 걸쳐서 해주는 거 어떻게 인상을 해주느냐. 근데 희한하게 시멘트사와 건설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레미콘사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 독점, 수요 독점인 쪽에서 그 가격을 요구만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시멘트하고 레미콘 관계만 봐야 될 건가 아니면 레미콘과 건설만 볼 건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실은 건설사하고 레미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포스코에 우리 김태혁 정부님 가셨으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철강 쪽에 거의 그 공급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의 철강을 만드는 납품업체들한테 납품단가를 연동을 해주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또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철강값을 작년에 4번인가를 올렸습니다. 물론 포스코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한테 대해서는 연동을 해줬죠. 다만 포스코의 거래처, 그러니까 판매하는 기업들한테는 그 가격을 요구를 했죠. 근데 그 철강을 통해서 그 제조를 하고 최종적으로 또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데가 또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인정을 그 가격을 안 해주면 고스란히 가격 인상 등을 중소기업이 또 떠안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뭐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생협의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합을 해서 상생협의체를 하나 만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고통의 분담이든 뭐 이익의 분배든 그런 부분들을 뭔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단편적으로 끊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자재 수급 문제와 납품 단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혀 주체가 달라져 있는데도 그게 이렇게 희석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조금 드려보고요. 그 앞에서 이제 ESG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중복돼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연동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스마트 공장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떻게 보면 연동이라는 단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납품단가 조정 협의라는 부분을 가지고 13년 동안을 운영을 했었는데
한 건도 조정 신청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협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의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실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연동제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조정협의는 어떤 이슈가 이미 발생한 후에 협의를 통해서 사후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가 극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연동제라는 좀 강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예상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 상황이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하자라고 사전에 합의를 해놓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계약서 상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이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흔들고 자본주의를 훼손하고 막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것도 기본적으로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계약을 토대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제조 혁신 관련해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툴이 특히 상생형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 공장이 하나의 이제 그 지능형 공장을 만드는 부분들을 그 지향을 하고 있지만, 실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장 혁신 활동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욱 상무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 혁신 활동 같은 경우가 실은 산업 안전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부분들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간에 축적된 실패 내지는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작은 중소기업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실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 노하우, 이 부분들이 정말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한두 가지 사례를 보면 사출 공장에서 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그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진동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그 제조 멘토들이 그 설비를 약간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아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고, 또 이게 그 부품들이 이렇게 드는데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무전원으로 하는 롤러를 쭉 이렇게 라인에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이 근력을 통해서 들지 않게끔 해놨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는 데를 그 라인을 깔아주니까 그 작은 공장의 대부분이 외국인 아니면 아줌마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조 노하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그 체계가 아주 좋은 상황인데, 실은 그게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는 ESG, 그러니까 산업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생각이, 상생의 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제조 혁신뿐만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 부분, 지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 디지털 대전환 얘기도 나왔지만 에너지 대전환도 이거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 부담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지금 20%가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줄 건가, 또 어떤 형태로 본인들이 이 설비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부분들을 또 스마트 공장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져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그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 공장의 그 버전업이랄까요, 뭐 2.0이든 3.0이든 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예산이 거의 60%가 지금 삭감이 돼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들을 하나의 스마트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이 툴을 가지고 기존 정부 또 기존 어떤 그 기업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출 수 있는 하나의 툴로 활용을 한다면 아주 좋은 부분인데, 이게 자칫하면 축소돼서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했던 부분들이, 또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또 대기업이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석되고 소멸되지 않을까,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가장 좀 그 우려를 갖고 있고요. 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딱 추가로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이준영 상무님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조태용 본부장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도와주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협력사의 부품을 가지고 내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대기업이 박수를 받아야 될 건 아까 포스코의 김태혁 전무가 얘기하신 기업 시민, 그러니까 잠재적인 협력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부분들을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경영 간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제약 요소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박수를 받고 대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지향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협력기업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잠재적인 협력기업,
또 그 지역 사회 이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이현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입견이 하나 생깁니다. 사회학은 어떤 얘기를 할까? 사실은 조금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복합 대전환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대전환을 자주 겪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압축적인 발전을 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나 압축적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를 보는 저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386 세대입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녔고요. 당연히 그 시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뭐 기업과 노사 관계를 보는 시점은 시각은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박사 공부를 하러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에 갔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대단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공부했던 제 분야는 조직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였는데요. 제가 그 시점에서, 그 시각에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이병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공감이 되고 사실은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다. 지당하다는 게 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기업들이 생태계 경쟁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같은 어떤 생태계의 군단이겠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위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이 됐을 때는 그들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결국 규범이 아니라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에 의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성과 공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리스크 공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다면은 리스크로부터 어떻게 같이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상호 학습이 되어야 된다, 러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더 혁신적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공진화라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병희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사실 제가 돌아와서 이종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회학을 했습니다만 기업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KT 뭐 상생 포럼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 뭐 60주년 맞았다고 그래서 ESG에 관한 것도 제가 준비를 해서 발표도 해보고, 오늘 또 포스코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한국의 기업이 옛날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그리고 한국의 기업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것도 저는 저희가 이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디에나 불공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규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규범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사실 팬데믹과 그 다음에 미중 경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비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그 시기에 저희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위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끼리 또 이 위기를 같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리스크를 쉐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좀 몇 가지 두어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독일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마 뭐 쉬었는지요. 그 슈투트가르트의 그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왜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는가? 왜냐면 저희는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일단 대기업에 가면은 자기가 뭔가를 경험해 보려면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가면은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창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현실은 사실은 인재 빼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금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혁신활동에 대해서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스웨덴에 가서 이 웁살라 지역에 이 혁신파크를 가보니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모든 테스트베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들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임상 실험 도구와 그다음에 임상 실험실을 다 모든 스타트업들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변이 잘 되면은 나도 잘 된다. 결국은 이 지역이 지닌 혁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희 기업들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커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저희 기업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앞을 그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태영 본부장입니다.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신 이병희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04년도에 상생협력 시작할 때 04년도에 상생협력 부분은 상생협력 이론하고 법 제정을 하면서 상생협력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에 이제 동반성장 시작하면서 좀 더 상생협력에 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동방회가 201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이제 제 6기가 지금 동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주로 이제 동반성장 평가, 지수하고 공공영향 평가, 그 다음에 적합업종 지정, 그리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 이 위주로 이제 민간 자율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 동반위하고 경제단체에서 동반성장 관련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기업 178개사, 중소기업 2000개사,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부분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했던 부분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동반성장을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동반성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57.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동반성장 상생협력이 지금 한 20여 년 이제 가까이 드는데 국민들한테까지 쉽게 와닿는 부분의 것은 아직 또 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그러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노력하고 있다가 15.5%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동반성장 이걸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게 27.2%.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생협력 동반성장은
근 20여 년 동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솔직히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의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30대 그룹 중심으로 해서 상생협력 동반성장 문화가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도 국민들 인식에서는 이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 대기업들이나 이런 동반성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기업 문화를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글로벌 환경 변화에서 이제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또 ESG 관련해서도 이제 전 기업이나 전 공공기관들이 ESG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상생협력 동반성장 범위가 대중소기업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상생협력법에 대중소기업이라는 이 타이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좀 광의의 상생협력으로 좀 바꿀 필요성도 있어서 상생협력법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좀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상생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식조사에서도 정부가 상생협력 정책을 주도해야 된다는 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이. 지금 현재 이제 상생법 주무부처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아주 잘 상생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 초기에는 이 정부 부처 다수가 이 상생협력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정위하고 중개부 위주의 기본계획이 참여하고 있는 수준으로 좀 정부 부처들의 참여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생협력 초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주요 정책 사항 등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의 상생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다시금 정부 측면에서도 좀 그런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서 좀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문화가 진짜 기업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동반성장 상생협력하면서 보면은 우선은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선은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생협력 초기, 동반성장 초기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각 전담 부서를 많이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그 부서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상생협력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상생협력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이 꾸준히 이어져서 기업의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강화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손우근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정일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토론자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다양한 담론과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이게 딱딱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고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심화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등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에 의한 새로운 기회 요인과 협력기업의 생존 위기,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요구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도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R&D 지원 등 개방형 혁신을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상생협력 생태계는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가고 있으나 적극적인 상생협력 기업은 주요 대기업 등에 국한되고 비협력사, 소상공인들까지의 상생협력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불공정 문제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여전히 미흡하고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따른 갈등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사업조정 등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은 약화되고 있어 상생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목표로 현재 위기 극복을 넘어설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 조성과 성장 기반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과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과 더불어 법제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 체결한 특별 약정서, 납품대금 조정 실적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법제화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와 피해 구제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침해 시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피해 입증 절차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 자율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민간 자율규제 논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플랫폼과의 상생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발적인 상생협력 의지가 있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의 강점,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협력성과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우수 사례를 집중 홍보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중심으로 상생협력 제도와 인프라를 운영하겠습니다.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유통 플랫폼 이점 소상공인도 위탁 판매 대금에 대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용 홈쇼핑 등 유통망 상생결제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조정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저가업종 제도는 업종 품목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전반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S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ESG 민간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저성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신산업에 대한 대응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이 희망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 경제 성장의 관건이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시작점이며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복합 대전환 시기를 맞이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발제 자료와 토론을 통해 말씀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